그러면 오늘 급하게 준비한 우리 시대에 지금 큰 돌이 빵 우리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주에서 돌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챗GPT입니다. 이 세미나가 긴급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 경영정보학회 회장님이신 김종원 회장님께서 이 세미나를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영정보학회 2023년 회장님이신 동의대학교 김종원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원 교수입니다. 3월 특별 세미나로 챗GPT 인공지능 혁명과 경영정보학의 미래 주제로 우리 학회 교육부회장인 경희대 구철모 교수님의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구철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알파고가 출현한 이후에 챗GPT 등장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전문가에 의하면 챗GPT를 적절히 활용하면 업무의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을 얻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세미나는 최근 흐름에 맞춰 시의적절한 주제라 여겨집니다. 전설적인 경영자인 잭 웰치 회장은 GE를 재임 20년 동안 1700배 성장시킨 레전드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경영자의 덕목으로 경영자는 정확하게 미래를 전망하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파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챗GPT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적극 활용될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하시는 네 분의 교수님은 우리 학회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이십니다. 네 분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만 저의 말씀을 멈추고 마이크를 자장이신 구철모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챗GPT보다 더 똑똑하게 이렇게 서머리를 잘 해주셔서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인간이 로봇보다 낫다라는 증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 인사를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요. 저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 관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회에서는 교육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챗GPT 인공지능 혁명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는 정도로 일단 제목을 잡고 2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등장했는데 저는 AI 역사는 어떤 챗GPT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알파고는 2016년에 알파고 충격이 있었지만 대중이 사용해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인공지능을. 챗GPT는 지금 뭐 1억 5천만 명을 넘어서 2억 명의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정한 인공지능의 역사가 새로 열리고 있다. 마치 인터넷의 역사도 1969년에 시작됐지만 실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세상에 임팩트를 주게 된 것은 1993년쯤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가 등장하고 야후가 나오고 아마존이 나왔던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웹브라우저와 웹사이트가 나오면서 아메리칸 온라인, 하이텔과 같은 PC통신 서비스 사라지게 한 것처럼 이런 챗GPT의 등장은 빅테크 글로벌 기업의 한도에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미국이 GPT-4, 라마, 메타 AI죠. 알파카 최근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라마를 고쳐서 만든 거, 그다음 바하드, 구글의 바하드, 중국이 화웨이, 판고 알파, 바이두의 뭐 어니, 또 BAI 이런,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하이퍼 클로바 또는 LG가 7월에 발표한다고 하고 있고요. SK는 조금 작은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현재 3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스라엘 여러 그런 회사들,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하면은 제가 사실은 2005년에 정보과학회지에 이제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한 게 2005년이었는데요. 사실 알파고는 2016년에 이제 실현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 경영 정보학에서 이런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5년 당시에 바둑 세계 최고의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나 이것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어쨌든 경영 정보학이 이런 인공지능을 어떤 경제 경영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에서 그 7글자인데 그걸 5글자로 이제 모음 A를 빼고요. 중복된 T를 조금 하나로 합쳐서 5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크리에이티브와 컨버세이셔널의 약자다.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R&D라든가 매니팩처링 이런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되고, 컨버세이셔널하다는 것은 상당히 서비스 산업.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대화로 어떤 코디네이션을 하고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 있고요. H는 휴먼 레벨에 진정한 이제 뭐 이번에 GPT-4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 학부생 수준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은 휴먼 레벨의 어떠한 AI가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휴먼 인볼브드. 근데 이것이 휴먼이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다.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세 번째 휴먼 라이크한 게 나온 거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걸 제가 슬라이드 좀 더 추가했는데요. 최근에 되게 반가운 것이 다니엘 데넷이라는 철학자 있죠. 최근에 이제 카운터피팅 휴먼이라는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위조 인간을 위조하는 것이 굉장히 큰 범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을 위조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어떤 위조화폐 같은 걸 굉장히 중죄로 다스려가지고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마당에 결국 이 인간을 위조하는 것은 그만큼 시리어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가상현실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제 어떤 죽은 딸이라든가 또 죽은 엄마를 이렇게 VR로 재현하는 거죠. 이런 걸로 한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긴 하지만 이제 프랑스의 소르본대 로렌스 네빌러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비판을 합니다. 이거 하나의 매니플레이션이다. 저는 우리 경영정보학에서 이런 걸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로렌스 네빌러가 발표했던 거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유튜브 링크도 공개했는데 최근에 다니엘 데넷도 굉장히 이런 휴먼 라이크 또는 어떤 사람을 위조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죄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H는 휴먼 라이크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T는 트랜스포머 기술 썼다 또는 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그다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혁명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모델의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 저희 학교에서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너러티브와 제너럴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이제 크리티컬 띵킹, 어널리틱 스킬, 로컬 날리지, 컨텍스트 베이스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AGI의 어떤 이제 최초 서비스가 나온 게 챗GPT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프롬프트, 뭐 오늘 안 교수님 강의 자료에도 많이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그 혁명적이냐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제너러티브 생성 AI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큰 거 제가 가장 이번에 챗GPT로 충격을 받은 건 사실 대화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컨버세이셔널 AI 레볼루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레볼루션이다. 우리가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보면 키보드, 마우스, 터치로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이제 컨버세이션이 됐다. 그래서 휴먼 히스토리에서 퍼스트 머신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멀티플 턴스 오브 컨버세이션이 가능한
그러면서 컨버세이션을 어떤 창조하는 최초의 기계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러티브 AI이긴 한데 거기에 저는 패스트라는 어떤 수식어를 좀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플래닝 앤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상당히 그동안은 도메인 스피식 AI 주창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AGI 리볼루션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연구실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도메인 스페시픽한 AI를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챗GPT나 GPT-4가 우리가 연구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섹션을 이제 넣어야지만 하나의 완성된 논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화면은 좀 넘어가고요. GPT-4는 이미 다 아시니까 이것도 다른 교수님들 자료에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GPT-3 때부터 좀 사실 언론에 칼럼도 쓰고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2020년 7월에 쓴 글 또는 2020년 9월에 쓴 글이 이제 GPT-3는 멋지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또 AI의 가능성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GPT-3가 뭐냐? 이제 N개의 단어 배열이 주어지면 N+1번째에 나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출력하는 시스템이고 다시 N+1번째 단어를 집어넣으면 N+2가 나오는 흔히 말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입니다. 1750개 파라미터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영어 하나 빼면은 결국 컴퓨터 학습 비용 정도가 나온다. 근데 학습 비용은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고든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줄어드는 측면도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이 얘기는 또 오늘 다 말씀드릴 상황은 없고 이제 레이블링이 필요 없다. 일종의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했다. 그래서 fill in the blank 어떤 블랭크를 채우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링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계기가 열렸고 그래서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또는 초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의 이제 연구 개발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 5, 6월에 공개된 이 GPT-3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네 발의 눈은 몇 개 했더니 네 발은 눈이 2개야라고 했고요. 16번은 미국의 대통령 누구야 했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일세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이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를 그 다음 해인 2021년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파라미터는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이제는 추격 그 이상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작년 8월에 제가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고 저희 경희대학교에서는 작년 9월부터 학부 대학원의 모든 과목에서 제 과목은 모든 과목에서 하이퍼클로바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이에 이제 챗GPT가 11월 30일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하이퍼클로바를 보면 여기 굉장히 대답을 잘하는데요. 기린의 눈은 몇 개? 2개입니다. 네 발의 눈은 몇 개? 4개입니다. 보통 사람의 손은 눈이 몇 개? 10개입니다라고 잘못 대답을 하고 있는 GPT-3와 똑같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한국경영정보학회 또는 경영학자들이 한국의 지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좀 분석을 잘해서 이 싸이월드 같은 것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굉장히 우리 경영학에서 추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디지털 타임스에 이거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고 저는 이제 하이퍼클로바를 하루빨리 네이버에서 분사해서 외부 투자를 많이 받고 결국 전 세계 1등을 하려는 마치 삼성전자의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이 3, 40년 전에 이미 반도체로 어떤 입국을 하려고 했던 그 수준의 어떤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PT-3의 이제 문제를 2년 반 만에 해결한 GPT죠. 제가 직접 사용한 건데요. 내 손에는 눈이 몇 개라고 했더니 손에는 눈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770년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야 했더니 1770년은 미국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87년 남한의 왕은 누구야 했더니 남한은 공화국이지 모나키, 군주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잘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 RLHF,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으로 가능해진 거죠. 머리만 쓴 게 아니라 노동력도 사용했다. 이것도 굉장히 경영정보학에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갖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서 GPT-3까지는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라티라는 그 CTO 있죠. 알바니아 출신의 오픈AI CTO가 상당히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상당히 경영정보학적 이슈가 큰데요. 자동화된 그런 방법론만 쓴 게 아니라 사람, 그다음에 내부 인원을 썼고, 그다음에 고객의 피드백,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런 것들도 경영정보학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연구하고 교육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컨버세이셔널 커머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캐나다의 쇼피파이가 이미 챗GPT를 이렇게 이용해서 앱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컨버세이셔널 커머스를 하고 있고요. 인스타카트는 올해 안에 구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의 개차는 이미 챗GPT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머스가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바뀐다. 제가 만약 대학생이거나 뭐 10대 후반이면 저는 지금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회사를 창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그런 큰 회사가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마존도 이것을 결합하겠지만 뭔가 이 컨버세이셔널 커머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새로운 기업이, 거대한 기업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연구 대상이고요. 최근에 GPT-4의 이제 하나의 데모로서 이 비마이스라는 사례가 나왔죠. GPT-4를 이미 이용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메인들을 위해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리얼트립은 챗 GPT를 이용해서 대화형 커머스를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앱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GPT 레볼루션이 전면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컨버세이셔널 폴리틱스, 컨버세이셔널 저널리즘, PR, 컨버세이셔널 컨텐트 인더스트리, 컨버세이셔널 에듀케이션, 컨버세이셔널 코칭, 컨설팅, 헬스케어,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 발표됐던 칼럼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정치적 메시지를 굉장히 빨리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정치 집단이 앞으로 정치를 지도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샘 알트만과의 뭐 여러 지금 인터뷰, 정말 소중한 인터뷰가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는데요. 내년 미국 선거가 내년인가요? 내년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선거가,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국 AI로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역시 미디어학자인 마샬 맥클로언이 예상하지 못한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헨리 키신저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배포 이후, 우리 한국인이나 동양인들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죠. 배포한 거고, 동양인, 한국인한테 배워서 구텐베르크가 배포한 거고, 어쨌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배포 이후에 가장 큰 혁명이 일어났다고 헨리 키신저가 얘기했는데, 역시 그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다 예언한 마샬 맥클로언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인공지능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셔널 헬스케어 사례로는 이제 굿닥, 한국의 굿닥 사례고, 역시 챗GPT를 활용해서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것이 이제 컨버세이션 로보틱스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카네기 멜론이 이미 결국 그동안 로봇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이제는 그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이 그 말의 그 명령에 해당하는 제대로 된 액션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 로보틱스의 발전도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 챗GPT를 활용한 로봇의 구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PT 활용 레벨을 저는 한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초거대 AI 개발, 아까 하이퍼클럭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핵 개발 비유에 가능하고, 이건 국가의 전략과도 관련이 된다. 초거대 기업, 그다음에 선진 국가만 할 수 있고, 현재 한국은 3위 정도에 랭크되고 있는데, 3위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뭐 벌써 이스라엘, 지금 영국,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지금 막 따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초거대 AI 개발하는 그런 레벨의 어떤 경영 전략 레벨이 있고요.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파인 튜닝하는 레벨의 일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사 데이터를 활용하지는 않고 그대로 그냥 API를 쓰는 레벨이 있고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최근 며칠 전에 나온 플러그인을 또 쓰는 전략인데, 이건 플러그인은 기업의 전략이기보다는 오히려 오픈 AI의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건 초거대 AI 방법론인 트랜스포머와 연합학습을 결합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AI의 넥스트 웨이브가 리얼 월드 AI라고 보고 있는데,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제 페이스북의 이 메타 AI에서 최근에 폭탄을 하나 던졌죠. 라마라는 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라마는
PC나 모바일 폰에 설치될 수 있는 초거대 AI 모델이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어제도 뭐가 하나 발표됐죠. 무슨 라마를 이용한 닥터 그 AI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데요. 지금 오픈 AI는 굉장히 착한 척을 하고 있죠. 뭐냐면 굉장히 윤리, 공정성, 그다음에 뭐 함풀하지 않은 AI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규제하는 AI라는 관점을 굉장히 표하는 반면, 라마는 이걸 터뜨리면요, 그냥 개인이 여러 AI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어떤 윤리적인 고려 또는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제한하는 AI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대 기업의 윤리를 중요시하는 AI 개발과 그다음에 아주 개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장난기 많은 개인들이 개발하는 이런 클라이언트 베이스드 AI, PC나 스마트폰 베이스드 AI가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챗GPT 같은 게 나와서 어떤 새로운 AI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인가. 제가 요즘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업스테이지 김성훈 교수님이 개발한 아수컵이라는 사례인데요. 이따가 혹시 패널 토론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원래 30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20분으로 다 줄여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제가 이제 조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경영정보학 교수라면 이제 트랜스포머는 다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연 이 챗GPT가 어떻게 가능해졌냐, 이 기술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어텐션을 활용한 트랜스폼을 이해해야 되고, 트랜스폼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AI를 이해하기가 쉬워졌다. 또 하나는 이 트랜스포머가 컴퓨터 비전,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강화학습까지 다 통합하는 통합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젠 트랜스포머를 제대로 알면 꽤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적으로는 이 트랜스포머와 연합학습을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로는 멜로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 10개의 제약회사가 자기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AI를 페더레이트 러닝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챗GPT만 볼 게 아니라 넥스트 웨이브를 봐야 된다. 그래서 넥스트 웨이브는 리얼월드 AI, 컴피텐셜 AI, 그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어떤 정보 시스템이나 A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는 프라이빗하게 개별 엔티티한테 그대로 두고 AI를 공유하는,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는 그걸 페더레이트 러닝으로 실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커머스 분야, 인슈어런스 분야, 뱅크, 페이먼트, 매니팩처링 이런 각 분야에서 리얼월드 어소시에이션들을 인파워링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라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제가 2년 반 전부터 시작했던 연구는 뭐냐면 이 GPT-3의 인스파이어 영감을 받아서 GPT-3는 일반적인 다큐멘트를 학습한다면 저는 영수증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PT-3로 어떤 엔진이 나온다면 저는 GCI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GPT-3의 경우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엔진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타겟 마케팅, 뭐 프로덕트 브레인스토밍 해서 한 10가지의 어떤 커머스 펑션을 갖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울산 페달에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이런 AI를 써서 굉장히 편하게 추천받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최근의 연구는 이제 이런 자연어 엔진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엔진을 사용해서 저희 자연어 엔진이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으로 새로운 프로덕트 이름을 막 생산해냈어요. 로제 치킨 세트, 그 다음에 제육 토스트, 그 다음에 고추 에그 타르트, 그 다음에 문어 크림 스파게티. 이런 건 현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인데요. 얘가 일종의 할루시네이션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기업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제품 기획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예 포스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타겟 마케팅과 이벤트 프로모션 캠페인을 아예 퍼스널라이즈된 걸 만드는데 이것을 패스트 제너레이션 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미 코카콜라가 베인앤컴퍼니와 챗GPT, 달리를 가지고 했다는 사례가 또 올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교육 이슈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AI 시대 인재의 어떤 기획개발 마케팅 인재라면 AI 기술을 이해하고 AI와 잘 커뮤니케이션하면서 AI의 여러 이론들을 좀 그래도 필수 이론을 아는 사람,
그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 AI 도구, 그래서 AI 활용 교육 인재,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사람들, 라마 같은 거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AI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재, 데이터 확보와 개발 유지, 페더레이드 러닝, 또 데이터 센트릭 AI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감성적인 인재, 그다음에 상상력과 실행력,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마치 엑셀처럼 사용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역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 명문을 AI 가지고 관련 도구 있어요. 네. 상식이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국 챗GPT라는 것은 어떤 컨버세이셔널 AI, 네. 제너러티브 AI의 혁명인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리얼월드 AI 쉐어링과 결합돼서 많은 또 앞으로 갈 길이 또 있다. 이런 정도로 제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현철입니다. 예. 아유,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예, 예, 잘 상당히 보입니다. 이제 예 긴장도 되고 하는데요. 예, 일단은 진짜 이제 AI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경정 교수님, 뭐 홍태호 교수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예상컨대 우리 뭐 이경정 교수님 비롯해서 그 챗 GPT가 갖는 어떤 그 큰 거대 담론이나 그런 그 철학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한 명의 일단 사용자 관점에서 이거를 실제 대학 교육과 연구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사례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그 이렇게 실습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요새 뭐 챗 GPT가 아주 예 캠퍼스 안팎에서 난리입니다. 예,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개강 직전에 챗 GPT와 관련된 세미나 2차례를 교무위원회 회의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챗 GPT 이후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챗 GPT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 이제 2022년 11월 말에 혜성처럼 등장을 했고 지금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챗 GPT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까를 해석하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사실은 이제 하이테크에서 주목받던 기술의 후보가 챗 GPT 등장 전에는 AI만 혼자 관심을 받았다기보다는 뭐 웹3나 블록체인, 5G, 메타버스, VR, AR까지 다양한 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가능성만 보여줬지 뭔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다가 작년 말 뭐 이때부터 좀 이렇게 약간 흐름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이 이제는 AI 시대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뭉뚱그려 디지털이 아니고 이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당분간 주목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우리 뭐 김태경 교수님 이따 또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올 초에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레딧에서 Ask Me Anything이라는 행사를 가졌는데 빌 게이츠 역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웹3는 별론 것 같고 메타버스도 나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AI는 혁명적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냥 혁명적인 게 아니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웹 기술만큼의 혁명적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거든요. 그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보통 혁명적인 게 아닌 거로 빌 게이츠 역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여기서도 역시 챗 GPT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챗 GPT는 뭐 앞에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 모델, 언어 모델의 특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생성 모델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사용 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그림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빙에 탑재된 챗 GPT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거 피노키오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죠, 얘가. 얘가 거짓말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이지만 태생적으로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확률적인 모델에 따라서 생성하기 때문에 그냥 근거 없이 생성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한다라는 특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이경정 교수님께서도 몇 차례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인간 피드백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가 정제되었다는 점이 저도 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챗GPT 등장 전에 한때 이제 IBM 왓슨에 대한 기대가 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왓슨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앤더슨 암센터에 인턴 과정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그 AI의 문제인 것 같은데 AI가 학습을 할 때는 그냥 텍스트는 다 텍스트지 이게 탑저널에 실린 텍스트인지 아니면 컨퍼런스 페이퍼인지 이거를 얘는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이 가르쳐 줘야 이게 이제 제대로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LLM이 됐든 어떤 모델이 됐든 그 인간의 피드백을 도대체 어디까지 제공을 해야지 이게 믿을 만한 서비스가 나오는지. 근데 또 인간이 개입되면 거기서 또 이제 객관성이 깨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등등이 앞으로 계속 우리 과학자들이 풀어나가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챗 GPT의 기술적인 특성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채팅이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배경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게끔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챗 GPT는 약 4,000개 정도의 토큰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냐면, 이게 우리가 한글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게 한글은 그 특성상 글은 짧아도 토큰의 개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는 텍스트가 길어도 토큰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얘랑 이제 좀 많은 컨텍스트를 기억하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 한글보다는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게 유리한 게 여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GPT-4의 경우는 이 토큰이 기본 모델이 8,000 토큰, 확장 모델의 경우는 32,000까지 기억한다고 해서요. 뭐 책의 한 절반 정도는 배경으로 정보로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학습을 할 때 당연히 예상 가능하듯이 한국어 데이터는 거의 학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영어 데이터로 주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챗 GPT에 물어보니 한국어로 질문을 해도 가끔씩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상당 부분 받는 답변이 되게 번역 툴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이제 한국어로도 생성해보고 영어로도 생성해봐서 어느 게 더 퀄리티가 좋은지를 순간 평가를 해서 영어가 낫다고 판단되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배경을 고려한 질문이 아니라면 번역기를 쓰더라도 영어를 쓰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챗GPT는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멀티링구얼한 특성을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죄다 영어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구적인 문화 특성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학계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챗GPT를 저희 학생이 소개해줘서 처음 쓰게 됐는데 그때가 12월 중순에 처음 써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있다 보다 하다가 1월 초중순에 주변 동료들이 얘가 굉장히 훌륭한 대학원생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연구 주제 뭐 요약해 논문 찾아봐 이러면은 뭐 그런 일도 되게 잘하고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시켜보니까 얘가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빠르게. 그래서 진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놀라운 사기에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문헌 조사를 시켰더니 얘가 막 자료를 줘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저기 서지 정보도 줘봐. 서지 정보를 막 줘요.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예, 그래서 놀랐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2021년 이전에 출판된 특정 논문의 제목, 저자, 학술지 정보를 아예 구체적으로 주고 이걸 요약해 이렇게 시켜봤죠. 그랬더니 이건 요약을 곧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더 공포스러웠던 게 98% 정확한데 2%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섞어서 해요. 그러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안 믿고 안 쓸 텐데 이렇게 대부분 사실인데 엉뚱한 걸 끼워 넣으면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겠다. 학생들한테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쓰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쓰지 말라고 하다가 근데 이제 하이프 사이클처럼 저는 요새 근데 아니다. 얘도 쓸만한 데가 있는데 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달으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공유할 건데요. 챗 GPT 쓰시기 전에 이거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 챗 GPT4 구글이라는 거 설치하시면 구글 검색 결과를 옆에 챗 GPT의 설명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PRM이라는 걸 쓰면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보다도 저는 이제 혹시 코딩에 관련해서 프로그래밍에 챗GPT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훨씬 더 나은 답변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롬프트 진이는 나는 한국어가 익숙해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질문을 순식간에 번역해서 영어로 던지고 답변이 나오면 그걸 한글로 바꿔주는데, 근데 얘는 저는 그냥 좀 그래요. 왜냐면 얘가 제 한글 질문을 영어로 번역할 때 오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다시 내가 교정해야 되니까 2번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게 영어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좀 굉장히 신기한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눌 때 파일에 기반해서 대화를 나눌 때 이거는 PDF 파일을 던져줄 수 있어요. 던져주면 무료 버전의 경우 최대 120페이지까지 얘가 파악을 하는데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얘한테 뭐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대화를 나눌 때 얘가 답변을 줄 때 내가 이거를 PDF에 몇 페이지를 참조해서 그 대답을 하는지에 대한 답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논문 같은 거 얘 읽히게 해가지고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에는 표와 그림 같은 게 많아서 표 그림은 얘가 또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챗GPT의 실무적인 활용인데 이거 되게 단순한데 제 주변에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챗GPT한테 답변을 받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요. 그럴 때 이게 단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어로 계속해 영어로 컨티뉴 누르면 마저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교육 연구자들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저는 이제 특히나 이제 파트타임에 석사과정, 박사과정분들 논문 지도하다 보면 글을 되게 잘 못 써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거 이제 교정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다음 문단을 읽기 좋게 다듬어줘라고 한다든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뭐입니다식으로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언법으로 표현해줘 이러면은 뭐뭐이다로 표현을 해줘요. 근데 빠진 주어, 뭐 서술어 이런 거 다 채워주고요. 중간에 오타난 거 잡아주고요. 띄어쓰기도 잡아줍니다. 굉장히 이런 거는 잘하는 서비스가 됩니다. 영어에서도 똑같이 프로프리딩 시키면은 틀린 단어 고쳐주고 표현 고쳐주고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퍼레이즈 하면 표현을 바꿔주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다시 이제 자기 표절 걸리지 않게 해서 학술지에 내거나 해야 될 때 과거에는 그거 바꾸는 것도 굉장히 일이었죠.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많은 이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논문 요약 같은 것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할 때 소스를 제공할 때 너무 무성의하게 논문을 왕창 긁어주지 말고 내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의 본문을 따가지고 이렇게 줘서 요약해 그러면은 굉장히 요약 잘하고요. 단어의 수나 글자의 수를 제한해서 요약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도 요약을 잘 해줍니다. 연구 주제를 발굴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런 연구를 기획하고 있는데 도전할 만한 주제를 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저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던지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행동 모형을 설계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래? MIS의 관점에서. 그러면 진짜 요인을 한 10개 줘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 그럼 계속 줍니다. 예.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왜 아까 우리 이경정 교수님께서 음식을 데이터를 막 학습을 시켰더니 세상에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질문을 던질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 지금 추천한 요인들 잘 들었는데 사회학 관점에서 추천할 만한 요인이 있으면 얘기해봐. 심리학 관점에서 추천할 만한 요인이 있으면 추가로 얘기해봐. 그러면 진짜 그 컨텍스트 하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줍니다. 너무 잘 주길래 제가 좀 얄미워서 재료공학 관점에서 추천할 요인이 있으면 추천해봐 이랬는데 그것도 어거지로 껴맞춰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던지시면 학제 간 융합 주제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우리 학자들 논문 쓸 때 레퍼런스 정리하는 거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려고 엉망진창으로 레퍼런스 양식을 막 섞어놓고 이거 APA 스타일로 바꿔봐 했는데 엄청나게 잘 정리합니다. 엄청나게 잘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게 APA만 되는 게 아니고 IEEE 스타일로 바꿔봐, 뭐 MLA 스타일로 바꿔봐 다 바꿔주고요. 한국어로 된 레퍼런스도 해줍니다. 한국어 레퍼런스도 다 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일부러 경영학 연구 이런 식으로 오타도 넣어봤는데 오타도 고쳐주면서 잡아줍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왜 저자 이름에 우리가 이렇게 퍼스트 네임을 약자로 쓰는 게 포맷일 때도 있고 이걸 풀네임으로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약자만 주면 풀네임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 문헌이 유명한 문헌이면. 예, 그런 것들 훌륭합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세이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코드 짜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예,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 심사 의견 썼을 때 제가 이제 학자로서 가끔 받는 스트레스가 이제 논문 리젝트 해야 되는데 그냥 퀄리티가 나빠서 리젝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성심성의껏 리젝트 의견 썼는데 한두 문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리젝트 할 건데 두 문단 쓰기는. 예, 그럴 때 챗 GPT한테 내가 리젝트 해야 되는 사유를 몇 개 브로드하게 주고 예, 편지 써줄래 그러면 너무 잘 써줍니다.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챗 GPT의 가장 큰 특징은 대단히 예의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손한 문서를 만들어야 될 때 예의 바른 문서를 만들어야 될 때는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챗 GPT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될 텐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이 자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그 챗 GPT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이 링크 가시면 다양한 활용법, 실전 활용법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연구 목적으로 쓰면 좋은 그런 팁들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챗 GPT 시대에 뭐 방금은 이제 계속 그 실무적인 활용법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우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사설은 제가 쓴 사설은 아닙니다. 예, 저희 대학의 교양대학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챗 GPT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 중에 저도 굉장히 예, 맞는 말이다 싶어서 공감이 많이 가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결국 그러면 챗GPT가 못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질문하는 거다. 학문이라는 말 자체가 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두 번째 상상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공감을 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화두를 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학에서도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될까 챗GPT 시대에 고민이 많은데 저는 그 교육의 방향이 질문하는 걸 교육해야 되고 상상하는 걸 교육해야 되고 공감하는 걸 교육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한정된 시간에 예, 짧게 예, 발표를 마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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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철 들어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홍태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우리 한국경영정보학회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 불구하고 제가 먼저 발표할 걸 그랬어요. 아까 안현철 교수님하고 발표 순서 좀 바꿨는데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네요. 이제 저는 좀 이제 챗 GPT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도를 높였으니까 좀 산업으로 좀 포커스를 둬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산업, 디지털 금융 산업에서 사용할 때 어떤 이슈가 또 앞으로 제기가 될까 하는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막 호기심과 재미, 이것도 하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는 결국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즐거움도 주지만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AI가 앞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과연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이제 다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행동하고 서비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가 이게 기계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구분 못하면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안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룰 베이스 기반의 사람이 모든 걸 가리키는 것 대신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있는데 지난 20년간 이 부분이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들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 결국 데이터가 많고 그 다음에 학습할 컴퓨터가 속도가 좋으면 인공지능이 결국은 똑똑해지는데 지난 20년간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의 증가량과 컴퓨터 속도의 그 빨라지는 속도를 보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똑똑해질 걸 누구나 예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를 좀 풀면 인간의 뇌를 닮은 어떤 똑똑함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건 그냥 목표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수학적으로 그냥 어떤 데이터, 우리가 많은 공부한 데이터의 가중치의 연속의 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공지능, 뭐 어떤 모든 인공지능들은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중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가중치 합들을 쭉 모은 걸로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GPT-4의 능력의 원천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이제 우리 주변에 수많은 곳에 쏟아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우리의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0년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지금 이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이 발전할 거라는 건 당연히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텍스트 마이닝을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GPT가 있었으면 정말 일주일 만에 끝내지 않았을까. 예, 그거를 그렇게 그 쉬운 일을 저는 그걸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많은 어떤 웹상에서 존재하는 텍스트들 또 우리가 책들 있죠. 어디 도서관에 있는 책도 있고 이북도 있고 그게 계속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국어가 전체 사중하는 비중은 작지만 GPT에서 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는 게 한국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우리의 컴퓨팅 파워나 리소스를 보면. 근데 이제 여기가 GPT의 힘이기도 한데 우리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안현철 교수님이 언어적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한국어보다는 영어보다는 영어 중에서도 미국 중심의 영어, 어떤 다른 쪽에서는 또 전자책이나 이런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쪽의 지역의 데이터들을 앞으로도 GPT가 더 많이 학습할 여지가 높고 그다음에 이걸 학습을 사용한 우리 그리고 사용자들에게도 편중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게 다수에게 몰려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 이 GPT-4가 지금 우리가 호기심에서는 재밌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꼭 풀고 나가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인공지능이 편향을 가진 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제기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이루다 사건이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대학생 AI 이루다가 2020년 12월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좋은 의도로 만든 것도 양날의 검이거든요. 요리사가 사용하면 좋은 요리용 칼인데 이게 이제 우리 조폭 영화 같은 나쁜 데서 보면 엄청난 흉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어떤 상상력을 자극해서 새로운 일을 자꾸 창조하는데 이 이루다한테는 우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성적 대상화에서 차별화 이슈가 돼가지고 이루다가 일단 폐쇄를 했다가 22년 10월에 다시 2.0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출시된 이루다한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공지능도 실수가 때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있겠죠.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럼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가능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까? 가능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항상 발표하는 거죠. 정말 인간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믿고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편향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편향성을 우리가 이제 학습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를 중고등학교 때 과제물 하면서 쓰고 배우다 보면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서 오는 그 학습 효과처럼 이거는 인공지능이 알려준 것,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난 4년간 보면 이게 이제 편향적인 AI에 대한 그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있는 데이터를 갖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면접 시스템에서 이제 로봇 면접 시스템을 많이 도입한 기업들 보니까 사장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대리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이 사장님이 채용했던 스타일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 건 누구냐면 우리 인사 담당 상무가 아니고 내 인공지능인 거죠. 왜? 우리 회사 데이터를 학습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분이 좋아하는 인재상으로 계속 뽑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학습을 하니까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이나 학력이나 어떤 성별, 다양성이 점점 무너지고 한쪽으로 더 이렇게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런 쪽의 문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이 인공지능의 이제 GPT, 챗GPT의 정말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에도 어떤 엔진을 갖고 전문가가 코딩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인의 대화로 해준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매일 쓰고 계시지만 음성 인식이 거인 두 개 그 회사가 거의 100%죠. 여러분이 어떤 명령어를 내리는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글자형으로 대화를 나누던 것은 음성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위크니스, 그러니까 뭐 실버 세대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요즘 디지털이 우리를 편하게도 하지만 어렵게도 하는데 이 부분에 약한 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오늘 A은행에서 100만 원을 어디 세금 내는데 제출해줘. 내 세금 계좌가 어딘지 알지? 그러면 본인에 대한 생체 인식 같은 가장 강력한 인증으로 확인만 하면 그냥 은행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분은 그게 뭐 어려운 문제냐 하는데 기존에 우리는 어떤 스마트폰에 가서 펑션을 움직였어야 됐죠. 펑션을 오퍼레이트하고 지시를 내리고 그 정확하게 해줘야 됐죠. 근데 이제 이 대화형이 인공지능이 된다면 아까 이제 앞에서도 이제 두 분의 교수님 말씀했지만 인간이 명령하는 거를 요구하는 걸 100% 이해하는 AI는 할 일이 많아요. 인간의 요구나 명령을 100%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간편 결제든 복잡한 결제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페이에서 간편 결제라는 게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나 이번에 쿠팡 또는 어디 쇼핑몰에 뭐뭐 샀는데 또는 이달에는 분유 2통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돼. 오늘이 필요한 날이야 라고 인공지능한테 얘기하면 내 주 거래 쇼핑몰 또 내가 정해준 곳에 가서 주문해 오겠죠. 이 과정에서 거래하는 결제 방법이 복잡하든 간편하든은 우리 인간한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또 요즘 이제 가끔 이슈가 되는 게 80대 고령이신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응급실차를 타고 은행에 가서 이 본인 계좌에 맞는 돈으로 병원비를 해주세요는 말을 어렵게 얘기하고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데 금융에 대한 이 신뢰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우리가 요즘 장수 인간이 오래 사니까 병원에 계신 분이 자기 통장에는 1억 원이 있는데 병원비를 못 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분이 평소에 쓰던 스마트폰을 갖고 또는 이분에게 음성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지금 아무리 간편 결제가 잘 되고 이게 돼도 이거 셋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 한 20개 정도의 업무를 만들어 봤어요. 금융 서비스의 고객 경험과 마케팅 영업, 리스크 관리, 또 후선 업무. 그러니까 뭐 챗봇이나 상담봇, 또 로봇 어드바이저가 또 시장 예측도 하고요. 또 리스크 관리에서는 이상 거래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도 하고 또 후선 업무에서는 신용 평가라든지 뭐 보험 심사 같은 거를 이런 은행 업무가 있다고 보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저런 일들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연구를 병행한 게 아까 이제 우리 안현철 교수님도 훌륭한 대학원생이는데 이 연구도 제가 먼저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학원생 학생이 저는 GPT 쓰는 줄도 몰랐어요. 교수님 2보다 3가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한 건데 이거 이제 GPT로 이용해서
오늘 오를 주식을 예상되는 주식을 추천해주고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글을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아까 그럴듯하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 믿고 투자를 하는 분은 어떨까요? AI가 추천해줬으니까 믿고 투자하겠죠. 근데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위험하냐면 지금 우리가 대화용으로 하나씩 타이핑한 게 아니고 왼쪽에 코드가 있잖아요. 저희는 API를 이용해서 이거를 100만 건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질문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AI를 통해서 많은 뉴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서비스 중에 아까 이제 2%가 틀렸다는데 0.1%만 틀려도 이게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 파트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이제 뭐 이거는 좀 약간 얘기하면 그동안에 앞에 이경정 교수님 발표처럼 이 어텐션 이후로 트랜스포머 때문에 발달을 하게 됐는데 그게 요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지난 한 4, 5년 동안 이만큼 발달했다면 앞으로 5년은 더 많이 쓰이면서 아까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는 이 연구를 우리가 더 먼저 하고 있었어요. 훨씬 오랫동안. 그럼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연구를 오래 했는데 항상 문제가 뉴스가 부족해요. 가짜 뉴스를 소스를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자. 가짜 뉴스를 만들자. 그러면 학생 100명한테 10개씩 만들려니까 고역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없느냐? 그게 이제 GPT인 거죠. 그래서 GPT한테 가짜 뉴스를 만들게 해놓고 이걸 해놨어. 그럼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오늘 어디 내가 보면은 내가 굉장히 실망하고 음식점이 굉장히 음식이 맛이 없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얘기한 이 글은 그럴듯한 리뷰지만 그냥 GPT가 만든 거예요. 그때 제가 얼핏 생각해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리뷰를 긍정적으로 GPT한테 만들려고 해서 한 100개 올리는 건 별 문제가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저기 보면 번호가 밑에 0부터 쭉 있죠. 이게 생성형이니까 API로 돌리면 10만 건이든 100만 건이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인터넷에 퍼지면 이게 기존의 진짜 리얼 뉴스 리뷰와 섞이면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을까? GPT가 만든 인간을 모방하는 AI니까 인간처럼 리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처럼 진지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쓰는 AI도 있는데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처럼 대충 또는 가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짜 리뷰를 과연 탐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더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아마존닷컴에서 생성된 리뷰인데요.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온라인 리뷰로 이제 가짜 리뷰를 탐지하는 탐지 모델을 이제 저처럼 만들고 있었는데 리뷰가 아무래도 부족한 겁니다. 온라인 리뷰가. 그리고 머신러닝은 이렇게 서로 페어 매칭이 돼 있어야 학습이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분도 그때는 GPT-2로 제너레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 GPT-2로 제너레이트한 리뷰를 놓고서 휴먼과 컴퓨터 간의 경쟁을 한번 시켜봤어요. 오후 5시. 그래서 인간들이 과연 이 리뷰를 탐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인간들은 탐지 능력도 전반적으로 애큐리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명한테 시켜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걸 했는데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큰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과 한두 개 이제 초거대 A 모델로 했는데 이 정도만 쓰고도 보니까 애큐리시도 높고 그다음에 이 컴퓨터 모델들 간의 베리언스가 매우 작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GPT 챗으로 긍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약간만 다크 사이드 비즈니스가 되면 그걸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전형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딥러닝을 통해서
탐지 모델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데이터가 온라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크롤링 프로그램을 돌리면 원하는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형 AI를 GPT-3든 4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조작된 리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국민대학교에서 정말 교육에 대한 헌장 AI와 수업에 대한 걸 만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정말 발빠른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경영정보학회에서 기술적인 연구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해야 되지만 트러스트워디 AI에 대한 개념과 프레임워크가 지켜야 될 어떤 윤리 강령, 법령 이런 것도 같이 좀 나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또 융합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AI를 신뢰 가능하려면 지금 이제 여기 6가지 정도의 디멘전에서 충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딜로이트 컨설팅이나 IBM이나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루다 사건처럼 편향성이 없어야 됩니다. 페어해야 됩니다. 그럼 페어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은 정직한 거거든요. 공부한 데이터가 골라야 돼요. 밸런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GDP가 큰 나라들 위주의 문서를 읽게 되면 계속 쏠림이 있는 거죠. 또 언어도 주류 언어가 있으면 그쪽에 쏠림이 있으니까 계속 편향적으로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홀루전 이펙트가 이제 확률적인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확률상으로 보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AI를 하면 세상에는 중국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100km, 1000km 가도 중국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페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가 돼야 됩니다. 아까 0.1%도 전문가로서는 사실 틀린 말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릴라이어블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라이버시 이게 사실은 누군가 내 데이터를 쓴 거예요. 내가 오늘 사적으로 누굴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갖고서 이용한 거죠. 그게 이제 가공 처리가 돼서 못 느끼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퍼츄베이션 컨트롤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부장들, 여성 부장들의 평균 월급을 계산했는데 알고 보면 그 회사의 여성 부장은 한 분 계신 거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면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뭐 소송이라든지 인권 문제가 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이 safe and secure 이게 해킹하는 법을 찾아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 AI가 또 AI한테 맡겼는데 실수해서 나의 어떤 데이터를 지워버렸다든지 이런 기존의 하드적인 하드웨어에 저장된 데이터의 보관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율주행차처럼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데 보편화 안 되는 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사고 날 때요. 그렇다고 뒷좌석에 앉아서 신문 봤던 사람이 책임을 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차를 만든 주체가 낼 수도 없고 보험사가 100% 낼 수도 없고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책임을 다 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AI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AI와 휴먼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사실 이 책임 관계거든요. 우리가 로봇 수술을 할 때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0% 자동화된 AI가 있어도 의사가 아닌 분이 그걸 조작을 못하는 건 이 책임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접근되고 있는 게 이제 설명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 저도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나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설명 불가능해서 선형 모형을 못 써서 비선형 모형을 썼는데 다시 설명한다니까 모순적인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전문가도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100% 투명하게 오픈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입사 시험을 쳤는데 왜 떨어졌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행정비용.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네이버에
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상위권에 뉴스가 올라갔는지 공개하라는데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기가 사실 괴롭죠. 그게 알려지면 그것만 조작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순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유를 모르고서 결과를 믿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설명 가능성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홍 교수님, 스탑. 네.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산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20가지 분야에 대해서 트러스트워스 AI에 대한 챌린지를 어느 정도 앞으로 더 필요한지를 한번 이렇게 저랑 저희 대학원생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뭐냐? 우리도 초거대 AI가 복수로 필요하다. 이게 공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 GPT 기반을 처음에는 학교에서 쓰지 말자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쓰게 돼서 적자 생존, 신뢰성 높은 데가 살아남게 만들고 나머지는 도태되게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AI도 필수 윤리가 필요하다. 어떤 안전.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쇼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김태경입니다.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앞서 발표하신 세 분에 비하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왜 오늘 나왔냐면 원래 파티가 끝나고 나면 파티 뒷정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꽃 뿌리고 나서 그 쓰레기들이 만들어지면 그거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인공지능 쪽이랑 조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걸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앞서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오늘 발표할 제목이 챗 GPT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챗 GPT를 만든 그 오픈 AI조차도 상당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지금 만들 때 원래는 이제 오픈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리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헌하자 이렇게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기부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중간에 판에 끼어들어서 불청객이 한 명이 들어온 상태라서 이 동네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챗 GPT를 어떻게 GPT죠. 철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 코딩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사실 처음부터 얘를 쓸 그 용도가 코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게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사실 오픈 소스에서 저희 코드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코드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요. 오픈 소스 코딩 했던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요걸 해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코드를 설명해 달라고 많이 해요. 코드를 가져오면 이 부분을 설명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니까 그럼 고쳐봐라. 내가 원하는 목적물이 이거다. 코딩을 해봐라. 그러면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직접 R 코딩을 솔직히 고백하자면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GTP 힘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메일 쓸 때도 굉장히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메일 굉장히 얘는 정말 친절하게 작성을 합니다. 감정이 배제된 상태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리뷰 코멘트를 쓸 때 조금 이렇게 익스텐드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가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친구라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을 잘 지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끼는 조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제가 저널에다가 이렇게 리뷰 리스판스를 보낼 때 중간중간에 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심심하면 약간 심심이처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유령이 인비저블맨 그러니까 투명 인간을 만나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얘가 모르는 거죠. 나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Long time no see라고. 오랫동안 못 봤다. 그랬더니 얘가 해석을 하고 재밌다라고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얘한테 좀 알려줄 것도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은 자기가 인사를 반갑게 받습니다. 안녕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챗 GPT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할 때 좀 예의가 없어 보여서 인사를 할 때 날씨부터 네가 물어봐야 돼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오늘 날씨가 궁금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왜 궁금한지를 제가 설명을 해주죠. 오늘 한국 지역, 서울 지역 날씨가 궁금하고 캠핑을 갈 예정이다. 그래서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해보자. 안녕 했더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알려줍니다. 서울은 맑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기능이 강합니다. 다이얼로그들을 연장을 시키면서 인텐트, 그러니까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기능들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어떤 다이어트 회사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챗봇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챗봇이라는 것은 다이얼로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인텐트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인텐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다이얼로그 스레드, 즉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이어나가야 되는가라는 전략들을 세워주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게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경로로 사람들을 퐁 빠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로 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과거의 챗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맞춰 나가는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여기 이경정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교수님들 다 구르시구나.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좀 이제 보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페르도 도밍고스가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에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일은 두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즉 머리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진지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많이 사용할수록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보면 저희 직업이 안전한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 보면은 오늘 안현철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이 인공지능이 연구를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교육에서도 인공지능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희는 교육과 연구 양쪽을 이제 하는 직업인데 정말 직업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게 머리를 많이 쓴다고 안전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챗 GPT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 이전부터 GPT들은 사용이 되었었고 제가 처음에 파이썬으로 오픈 AI의 알고리즘을 써본 것도 사실은 벌써 1년 반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챗 GPT처럼 쓸 수 있는 챗 GPT는 아니었지만 GPT-3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작년 11월 말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되었고 또 이제 챗 GPT가 올해 이제 초에 굉장히 이제 오픈돼 가지고 사실은 저는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게 쓰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떡하니 채팅창 하나 주고 뭘 대답해 보라 그러는데 뭘 말해 보라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코딩 수업을 가르쳐 보면 대본에 알 수 있는 건데 커서를 내주고 여기서 뭘 만들어 봐. 그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인공지능 개발은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끌어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를 예측을 해서 두 개가 얼마만큼 닮아 있느냐를 보는 게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은 아주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고 지식들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심지어 사기까지 치면서 그럴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어찌 보면 인간의 욕망과 형태들을 점점 닮아가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 가지,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학습하는 것도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 즉 사계값을 주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서 강화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점점 더 인간을 닮아 나가는 식으로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물론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자연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챗 GPT가 저희에게 보여줬던 거는 인공지능이 이만큼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탄이 요즘 이제 전쟁이 한참인데 제가 폭탄을 딱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폭탄을 보면 굉장히 많은 폭약이 들어있어요. 폭탄 안에. 큰 폭탄일수록 많은 폭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폭약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폭탄이 폭약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집어 던져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약 자체는 아무런 저희한테 영향을 못 줘요. 문제는 뭐냐면 그 폭약 앞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이 신관이라는 조그만한 부품이 있어요. 얘가 무서운 거예요. 신관이 들어있는 폭약은 정말로 무서운 폭약이에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왜냐하면 신관이 터지면 뒤에 있는 폭약이 같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변화가 일어날 거다, 어떨 거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담론들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담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신관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신관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터져나가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들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인터넷이 저보다 선배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쭉 진행이 됐었지만 그동안 별다른 신관이 없었어요. 솔직히 인터넷이 아주 유행처럼 이렇게 퍼져나갔지만 하지만 신관이 터지니까 갑자기 투자가 진행이 되고 사람들 관심사가 올라가고 많은 서비스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얘기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게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신관을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오래 하게 됐어요. AI가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대체 효과, 생산성 효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보면은 미래 얘기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방 다가올 위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로맨틱해요. 그 인공지능을 보게 되면 저게 우리의 생활을 바꿔주겠구나. 그 로맨틱한 인공지능을 보다가 가까이서 보게 되면 되게 유용해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혁신적이구나. 정말 이거 쓰면 좋겠구나.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데 막상 그 혁신이 제 옆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이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직업에 영향을 주고 내 직업의 안정성, 내 임금에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금융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게 보이게 되면 이 혁신에 대해서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걔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또 회사들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투자들을 또 해야 되고 또 이 기술을 이해해야 되고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과연 유지가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혁신이란 건 항상 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분명히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중간에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성공으로 가는 기업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실패로 빠지는 기업이 생기고 그래서 혁신이 항상 모든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혁신이든 50%에서 90%는 실패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사실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항상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입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지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임플리케이션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못 따라가는 그런 계곡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인공지능의 등장이 좋구나. 굉장히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가 도입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 인공지능 특히나 이제 챗GPT 같은 이런 굉장히 거대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환영받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멀리 있어서 그래요. 이게 옆으로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챗 GPT를 이제 저희가 경험하는 GTP라고 자꾸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도입되었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항군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직에서 당신을 잘 쓰려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챗 GPT가 저한테 내놓은 답변이에요. 인터넷을 잘 연결해라. 그리고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를 갖춰라. 좀 익숙해져라. 그 훈련을 많이 해라. 다른 도구들이랑 통합하고 보안에 신경을 쓰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제 저희 커뮤니티로 돌아가서 봤더니 최근에 데이먼 폴트가 쓴 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글인데 더 이상 찔끔찔끔 인공지능을 다루지 말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팅커링하지 말고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뛰어들어.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인공지능을 경험하기만 할 뿐 그걸 충실히 도입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분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좋든 싫든 진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그게 좋은 점과 싫은 점들을 구분해낼 수 있고 역기능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다. 사실 좋은 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쉬워요. 어찌 보면은.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투자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기능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보험 같은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공지능을 로맨틱하게 바라본다? 그거랑 인공지능이 가져올 역기능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자체의 어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그런 점들을 하나 따질 시간적인 여유와 전략적인 그런 고민들을 지금 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도대체 이걸 하려고 하냐 인공지능 가지고 또 파트너들은 누구냐 그리고 당신들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현재를 잘 이해를 해라. 그리고 모듈화 IT를 잘 갖춰서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현재 있는 워크플로우와 인공지능이 잘 결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또 조직 전체에 걸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 또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잘 갖추고 IT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AI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노력을 그만두지 말고 항상 새로운 소스를 찾아가면서 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기업들이 당장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사실 학자들 그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발표하신 세 분의 교수님들 정말 대단한 구루신데 이런 구루들의 얘기들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좀 저희가 정보가 많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지식이 부족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 이걸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 또 우리가 기상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우리 과거의 나라 사람들 점쟁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오라클들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철학자들도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지식들을 저희가 갖추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지식사회의 기여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챗 GPT가 이 소아울로 비교적 큰 공이 지금 저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작은 공이 아니라 비교적 큰 공이 떨어졌고 굉장히 저희가 이거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게 쓸모가 있구나라는 인식에서 점점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식으로 지금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우리 준비성이라든가 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제가 보면 저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계속 이거를 매일매일 쓰고 항상 쓰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달라요. 굉장히. 그 전주하고 또 이번 주하고 엄청 또 달라요. 이게 하루하루 점점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챗 GPT가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달라져서 그래요.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방식도 다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얘가 가짜 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진짜로 저에게 도움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얘가 얘기하면 항상 찾아봐요. 재검증, 맞나 틀리나 항상 뒤져보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얘한테 어떤 식의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제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얘랑 같이 살아가는 걸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인공지능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디니스라는 게 더 중요한 시대에 지금 들어왔고, 과거보다도 인터넷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하느냐가 저희의 가치를 올려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스가 있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김 교수님, 잘 했나요, 음, 제가? 교수님? 예, 시간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패널 디스커션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챗GPT가 김태형 교수님한테 장난감을 준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제 혼자 사람하고 안 놀고 챗GPT하고 놀아갖고 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적에서도 연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패널 디스커션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이경정 교수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나와서 코닥 필름이 망한 건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블랙베리 망하고 뭐 LG도 망하고 AT&T도 망하고 또 에렉슨도 망하고 소니도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나와서 내비게이터가 나왔는데 내비게이터는 익스플로러한테 먹혔고 익스플로러는 구글 크롬한테 먹혔고 다시 이제 이런 챗GPT한테 구글 크롬이 당하는 격이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 거대 공룡이 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죽고 누가 살 것 같은지 한번 정을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네이버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클로바를 열심히 개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하지만 싸이월드가 SK컴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에 한국에 아이폰이 도입될 때 KT가 아이폰을 독점했죠. 그래서 당시 SK컴스가 네이트온이나 싸이월드라는 그 아이폰 앱을 개발하는 걸 등한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안드로이드 앱을만 더 만든 거죠. 왜냐하면 아이폰 앱, 싸이월드 아이폰 앱이나 네이트온 아이폰 앱을 만들면 KT 사용자가 더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 KT의 시가총액이랑 아까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랑 SK컴즈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당시에 예를 들면 그때는 컴즈가 더 작았겠지만 지금 상장 폐지까지 해버렸죠, 컴즈가. 근데 사실은 글로벌하게 당시 싸이월드가 6개 나라에 나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 인터넷 사업과 또는 스마트 모바일 사업이 텔코 비즈니스 논리에 의해서 망한 케이스가 한국의 싸이월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클로바도 그렇게 될까 이제 걱정이고, 들리는 소문이 네이버의 법무팀이 계속 하이퍼클로바의 출시를 계속 이제 건드리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페어니스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오픈 AI는 잃을 게 없는 회사니까 달리고 있는 거고, 좀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다 그런 인컴번트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업계에서는 좀 구글이 이제 곧 망한다라는 설까지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뭐, 왜냐면 구글은 이걸 자연어 처리 서비스를 잘하면 잘할수록 검색 광고가 줄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술은 다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카카오는 현재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인공지능 기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 기술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 네이버는 기술이 있지만 지금 거버넌스 상황이 안 되는 상황.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경영학 또는 경영보학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의견, 그래서 경영 전략론, 그러니까 우리가 싸이월드가 왜 실패했는가, 하이퍼클로바는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역시 해안이 대단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경정 교수님, 아까 정말 요즘 새로운 단어 외우는 것도 어렵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죽겠는데, 이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새로 나와고 좀 찾아보았는데요. 교수님,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 예. 아유,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아이패드를 던진 사건에 대해 설명해봐 했더니 이제 천연덕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되게 좋은데요, 그런 게. 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약 그렇게 질문하면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종대왕은 아이패드를 던지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그냥 그다음에 뭐 허쉬 초콜릿에도 얘기해봐. 뭐 그것 때문에 또 사건이 있었죠. 허쉬 초콜릿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허쉬를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허쉬 하면 그래 허 무슨 씨가 만든 거야. 뭐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루시네이션과 팩트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서 팩트를 질문해 놓고 얘가 못한다고 낄낄거리는 건 되게 낄낄거리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는 그 언어 모델의 특징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오토리 리그레시브 언어 모델의 특징인데요. n개의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n 플러스 1번째 가장 적절한 단어가 나왔는데 다시 그 n 플러스 1번째를 다시 집어넣어서 n 플러스 2번째가 나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n을 넣었을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2를 한꺼번에 할 거냐 하면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막 늘어나니까 계산이 복잡하니까 하나씩 자기 걸 다시 집어넣는 구조를 하다 보니 얘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이 어디로 끝나는지가 굉장히 초기에 패스 디펜던스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또 란니쿤이 뭐 에러율을 2로 놓고 1 마이너스 뭐 2의 n승 뭐 이래가지고 계속 어차피 에러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늘 얘기하지만 뭐 우리 학자들끼리 얘기하면 이제 NP 컴플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니어 프로그래밍이고 난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고 그다음에 컴비니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제 아무리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방법론을 포장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로컬 옵티맘밖에 안 나오고 로컬 옵티맘이 나온다는 얘기는 늘 에러가 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에러가 나는 거는 그냥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이고 에러와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 할루시네이션은 그런 하나의 에러인데 제가 아까 연구한 프로덕트 브레인스토밍 같은 데는 오히려 그 인공지능의 에러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사실 제가 할루시네이션 궁금해서 구글 서치를 했더니 기사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글이 공격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걸 다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디펜스를 하더라고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은 아니고 뭐 그러면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하면서 디펜스하는 걸 제가 오늘 경험했습니다. 자, 역시 이경정 교수님은 역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재밌는 거다. 예? 훌륭하십니다. 우리 이경정 교수님 사도경전. 자, 안현철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교육적인 부분을 손을 대셨는데 이게 유저로서는 굉장히 진짜 판타스틱한 답변을 얻어내서 좋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컨슈머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프로듀서가 돼야지 돈을 벌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돈을 벌거나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잡을 찾을 수 있는지. 예. 네. 네, 그건 이제 산업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산업적인 해석은 제가 오늘 발표한 자료보다는 그 이경정 교수님 발표 자료에 훨씬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쓸만한 대화형 AI 서비스가 지금 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입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왜 이제 취업 창업 말고 이제 창직의 세계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새로운 직종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챗 GPT 자체는 이제 누구나 쓸 줄 알아야 되는 약간 범용적인 도구처럼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뭐 마케팅에서 일을 하든 재무회계에서 일을 하든 뭐 아니면 생산 관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치 이제 예전에 뭐 MS 오피스나 뭐 이런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야 나가서 이제 다양한 IT 활용 능력을 가지고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이런 챗 GPT 같은 AI의 활용법, 대화형 AI를 내가 필요한 업무에 잘 활용을 하고 그거의 결과를 또 무조건 맹신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던지다 보면 본인도 이제 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내가 얘 힘을 빌리는 게 괜찮겠다. 이거는 얘한테 물어봤다가 잘못된 답을 받으면 위험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써봐야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업무의 효율을 향상하는 쪽에, 예, 그런 쪽에 일단 초점 맞춰야 될 것 같고, 새로운 비즈니스나 이런 쪽은 아까 이제 이경준 교수님 말씀하신, 예,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논의되는 새로운 직업 중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챗GPT를 써보니까 이게 이제 프롬프트를 정말 내가 더 이렇게 잘 정교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더 잘 얻을 수 있나? 라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남들이 아무도 이런 질문을 안 던져봤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굉장히 괜찮네. 이런 게 텍스트 쪽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나 난리지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미지 생성 쪽은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내가 요구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 그림이나 이런 거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전문 직종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텍스트 기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는 그 자체가 어떤 전문 직종이 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걸 잘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오피스 아주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그게 이제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려 그냥 이제 내가 다른 어떤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있지만 피처 엔지니어는 아니어도 챗 GPT를 많이 써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예, 학습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계속해서 이게 사실 네. 기술적인 얘기만 하지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도 이렇게 계속 관여가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음. 기술과 법 또는 철학, 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네. 그거는 제가 평가하기에 너무 거대한 담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AI가 교육 현장에 잘못 활용될 경우, 오용될 경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혹시 주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까 10개명 같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잖아요. 저희 국민대학교에. 거기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인공지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무조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뭐 무조건 막는 쪽으로 가거나 규제하는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게끔 할 건지를 우리 대학에서 적극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과제를 하는 학생들한테 내주면서 이제 챗 GPT를 써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사용법도 좀 알려주고요. 근데 나중에 제출한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 이하의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챗 GPT가 글도 잘 만들어내고 스토리도 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답변이 시원치 않았다는 거는 질문을 잘 못 던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건 이제 저 1학년 수업하고 있어서 이제 갓 입학한 1학년 학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내가 창의적으로 뭘 시도해보는 그런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 그리고 정답이 있는 교육, 사실이 있는 교육 이런 것만 받다 보니까 그런 거 활용 능력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비근한 예로 제 SBS 뉴스 보다 보니까 우리 이경정 교수님 인터뷰 나오면서 어떤 대학생이 교수님이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이고 그 적용한 사례를 보고서로 내시오, 이거를 챗 GPT한테 시켜봤더니 뭐 자기가 했으면은 뭐 1시간 걸리는 과제가 뭐 1, 2분 만에 다 나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앞으로는 이제 정답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누구나 조사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의 과제는 대학 자체에서도 지향을 해야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이 AI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질문하는 능력, 상상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자들도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기술자가 철학자로 갑자기 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홍태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홍태우 교수님은 이제 금융 쪽에 특화된 연구를 쭉 해오셨잖아요. 이게 인터넷 시대에 페이팔이 나와서 엄청나게 트랜잭션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카카오페이 때문에 저도 부고장 요즘 뭐 카카오페이로 돈 많이 보내고 또 토스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챗GPT가 분명히 금융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챗GPT는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2000년에 이메일로 송금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페이팔과 같은 회사가. 근데 이제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의금 조의금 보냈는데 이메일도 없는데 무슨 이메일로 송금을 해요. 그래서 다 망했거든요.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사용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거 들고 있어서 지금 우리 다들 기억나는 90년대 중반에 인터넷 검색사 그 자격증을 생각하고 시험 공부도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챗GPT를 한 1년만 학교에서 썼으면 이건 뭐 새롭게 알겠습니까? 아주 우리보다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보다 잘 쓸 거예요. 자기 필요한 영역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에서도 인터페이스가 대화형으로 하나 더 생긴 거죠. 자연어 처리를 잘하는 이 GPT 엔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자 대화형. 그러면 이제 음성을 내기 어려운 분은 문자로 소통 일단 먼저 할 수 있고 또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좀 편하신 분, 문자로 뭐 시력이 좀 안 좋으시거나 뭐 또 이런 분들은 또 키보드 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대화용으로 음성으로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스마트폰을 대고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필요한 새로운 간편 결제가 조만간 될 거고 그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아마존에 이제 엘리사가 있는데 뉴스에서 엘리사 이거를 사줘라는 방송을 아나운서가 했는데 그게 전국에 방송돼서 이렇게 구매가 다 돼버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바꾼 거죠. 이제 최종 결제할 때는 뭐 그래서 홍태호가 주문해 뭐 이런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간편 결제가 이제 홍태호가 결제할게 뭐 이런 식의 암호라든 약속된 말이 되면 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내가 낼게란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결제돼 버려서.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대면 서비스나 인터페이스에서 좋은 뭐 많은 서비스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홍 교수님 계속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약간 좀 전문적인데 아까 이경정 교수님께서 이미 간단하게 좀 설명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동회귀 언어 모델이라고 네. OLMM 모델 예. 요거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은데 그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아니 이게 아까 거의 이경정님께서 잘 설명 대부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 리리시브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확률을 이용해서 앞에 나온 걸 갖고 뒤에 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은 확률은 아닌데 이게 확률을 하니까 계산이 빠를 거고 아까 제가 했지만 편향되기 쉽다는 게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넘어가면 여기 대부분 이제 국적을 얘기하면 한국분이라면 저는 99%는 예측하는 사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적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수는 만족하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생기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고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반응 속도를 보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당장에는. 예,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워드를 통째로 학습을 하고 다음 걸 보낸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빨리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경정 교수님이 일종의 이거는 이제 범용인 대용량 문제잖아요. 그러면 틈없이 저같이 금융을 하는 사람은 금융용으로 이걸 베이스로 필터링하는 모델을 갖게 만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을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새롭게 개선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 지금 GPT 이 오픈 AI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모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하여튼 전문적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경정 교수님하고 홍태호 교수님 설명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여쭤봤고요. 좀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형 교수님한테는 아주 김태형 교수님 요걸 갖고 잘 노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걱정이 뭐냐면 김태형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걸 갖고 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거랑 챗GPT하고 놀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또는 우리 티네이저들이. 그러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고 챗GPT하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걸 또 악용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챗 GTP가 지금은 이게 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글로 나오는 상태인데 그 미드웨어들이 점점 이게 늘어나게 되면 미드웨어라는 게 챗 GTP를 써서 서비스하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다가 말을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되는 거죠. 저희 주변에서. 그러면 저희가 좀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좀 더 필요한 활동들을 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짜 뉴스나 가짜 소식들도 저희에게 학습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얘기들도 저희한테 해줄 수 있고 또 사실 정보가 지금 이제 사람이 피드백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을 수는 있긴 하지만 세상에 챗 GPT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다른 이제 그 거대 인공지능이 나와서 또 그 경쟁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오남용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지금 오남용 문제도 있고 어떤 사건도 있고 굉장히 자극적인 사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인공지능이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해서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정작 정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규제하는 거예요. 전체 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규제하자. 근데 규제 1번도로 갈 수 있어요. 인공지능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게다가 지금 메타버스가 점점 이제 좀 투자가 좀 죽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더 활용이 되고 나면 오히려 메타버스가 더 다시 뜰 수 있어요. 이게 보면. 메타버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들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크거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메타버스라는 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철학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당연히 여기서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각종 금융 사기, 또 각종 이제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 또 우리가 유통돼서는 안 되는 콘텐츠와 그런 상품들이 저희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유통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비즈니스 문제가 엮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즉대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떡하느냐. 일단 뭐 잘 모르겠는데요.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챗 GPT 때문에 연구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인터넷 나왔을 때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질문을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경정 교수님, 우리 분야가 사실 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챗GPT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어찌됐든 삼성이 이 스토리지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재벌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걱정보다는 지금 우리 어디 일단 가서 얘기를 해야 네이버가 삼성전자랑 전략적 제휴를 해서 하이퍼클로바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이퍼클로바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으로 보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오렌지폰 또 윈도우폰을 냈었는데
이제 오렌지 윈도우. 근데 이제 MS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새로 만들거나 AI에 기반한, 하여튼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변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1993년으로 보시거나 2007, 8년 아이폰 나왔을 때, 그러니까 14년 만에 14년씩 우리가 대충 빼보면 1980년에 한 애플 2 나오고 IBM PC 나올 때, 그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 나올 때, 아이폰 나올 때, 지금 챗GPT, 그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것을 이제 생각을 바꾸고 어떤 연구하시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궁금한데, 우리가 알파고 경험했잖아요, 이세돌. 그거 개발한 사람이 하사비스라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네. 네네. 그분하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샘 알트만인데, 네. 요 두 사람들이 천재 같은데 이걸 이제 세상을 바꾸는, 네네. 요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요? 아니 이제 무슨 이제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딥마인드는 음. 지금 전쟁에서 밀린 상태고, 그쵸.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지금 이제 스타는 샘 알트만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샘 알트만이 뭐 지금 인터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를 다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샘 알트만 인터뷰를 일단 다 봐야 되는데, 샘 알트만은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제를 또 지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역시 사람이 다 천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는 잘하는데 그쪽은 잘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샘 알트만 유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좀 난리 난 게 장기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하이퍼스케일 AI의 그 연구 개발을 6개월 중단하자라는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고, 그래가지고 뭐 닉 보스트롬 같이 제가 싫어하는 이상한 AI 관련 철학자라든가, 심지어는 얀니쿤,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까지 서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거짓말 같은데, 앨런 머스크는 제가 더 확인해봐야 되고, 그래서 좀 뭐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딥마인드도 그 초고대 언어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메인스트림 경쟁에서는 좀 밀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 하서비스가 세상을 바꿔놔갖고 거기에 열광했는데 또 다른 가이가 나와갖고 지금 뒤집어 엎었어요. 네. 자, 제가 던진 질문은 이 정도로 끝나고, 여기 이제 오디언스들이 계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질문을 하셔도 되고, 비디오 켜고, 아니면 뭐 여의치 않으시면 텍스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시면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뭘 질문해야 될지.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회장님 경영정보학 회장님으로서 이 챗GPT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 보면은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대 인원을 다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챗 GPT에 굶주리고 있구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이런 행사를 좀 더 앞으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춘계학술대회 제주도에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 이런 기획 행사를 만들어서 좀 궁금한 거, 또 실무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회장님을 맡으셨는데 이런 세상이 바뀔 때 또 회장님의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회장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시는 것 같아요. 어텐션을 또 받으시고. 자, 여기 유일하게 지금 홍콩 이공대에서 비디오를 켜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번 꺼버리죠. 자,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혹시? 자, 그래도 우리 박재현 교수님이 이 디자인 쪽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이 챗GPT하고는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뭐 지금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디자인은 보통 4개의 패러다임이 있다고 하거든요. 시각적인 패러다임,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덕트 디자인의 패러다임, 아니면 인터랙션의 패러다임, 아니면 서비스의 패러다임. 그러면 도대체 이 AI 시대의 챗GPT 같은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가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좋은 인터페이스 명품은 겉은 심플해지고 속은 복잡해진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도 계속해서 들으면서 관심이 그렇다면 지금의 인터페이스의 패러다임이 확 바뀔 건데 예전에 인터랙션 나오면서 사람들이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어떻게 보면 홍태호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김태형 교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또 안현철 교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디자인은 도대체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4가지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긴 바뀔 거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이렇게 듣게 돼서 되게 좋았었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현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챗 GPT처럼 대답을 하시네요. 서론적으로. 근데 저도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텍스트로 오니까 이게 커그니티브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지로 오거나 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로 보여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아시는 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달리나 네.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빌리티 AI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GPT-4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모든 걸 통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언어 모델이란 말도 이제 내년에는 잘 안 쓸 거예요. 왜냐면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만 처리하는 건데 GPT-4가 이미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그럼 이미지를 처리하는 모델과 텍스트를 처리하는 모델이 다르냐? 아니라니까요. 트랜스포머라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미지 토큰으로 만들어요. 우리 텍스트는 나는 학교에 갔다 그러면 나는 뭐 학교에 이런 거 다 토큰으로 만들어서 처리하겠는데 이미지도 저도 아직 그걸 잘 모르겠는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피처를 가지고 이미지 토큰을 만들어서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의 일부를 지워놓으면 아까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의 일부를 지워놓고 구멍을 뚫어놓으면 얘가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복원을 한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연을 생성하니까 얘가 뭔가 이해한 거 아니야? 지금 추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AI가 이미지를 잘 생성하고 통계적으로 그걸 에러를 줄이는 과정으로 생성하는 걸 가르치고 나면 얘가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추론한 다음에 그 이미지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그걸 GPT-4가 이미 이제 다 만들었죠.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GPT-4를 우리가 이미지를 올릴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얄밉게.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Be My Eyes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했고 샘 알트먼이 며칠 전에 GPT-4는 7개월 전에 완성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업체들과 이미 7개월 전부터 프로젝트를 한 게 이미 오픈AI 블로그에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지금 오픈AI 웹사이트만 다 제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좀 첨단 내용들이 들어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우리가 6시까지 세미나가 종료입니다. 제가 여기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시에 딱 끝내게 만드는. 우리 이경정 교수님의 그 대가의 말씀을 스탑시키고 6시에 끝나게 하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자, 대만은 오늘 5시예요. 네? 1시간 더 해도 됩니다. 대만은. 자, 그 챗 GPT 같은 말씀 마시고요. 자, 오늘 진짜 유용한 세미나가 이어졌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 이 학계를 위해서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바쁘신데 비용 안 받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자료도 공유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영정보학교 홈페이지에 가셔갖고 우리 회원이 되시면 자료를 공짜로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희 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